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는 나이에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이 결국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까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큰 사고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저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파멸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년 전에 저희 부부는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남편과 함께 바람 쐬러 가고 싶어 선택한 곳이었죠.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하고 눈이 소복이 쌓였을 때 걷는 겨울바다를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남편은 강원도로 여행 계획을 잡게 되었던 거고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오래간만에 떠난 여행이라서 그런지 그날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힘든 시기를 함께 해왔던 둘도 없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숙소 앞에 횟집이 있어서 남편과 술 한잔 하려고 들어가게 된 곳이 친구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죠.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난다는 건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고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날 만나게 되었던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도 횟집 사장이 친구라는 말에 많이 놀랐는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와 저희 부부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게 불륜의 시작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친구가 강원도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건 친구의 어머님의 건강 문제로 식당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강원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었는데 결국 친구의 어머님께선 안타깝게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암이라는 건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 찾아온다더니 친구의 어머님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거였죠. 혼자가 된 친구는 과거에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지만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실패로 이어졌고 그날 이후 줄곧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점점 뜸해지는 손님들로 인해 계속되는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 정리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땠는지 듣는데 힘들었을 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친구라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날까지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1박 2일의 여행이었고 남편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서 저희 부부는 그날 바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던 남편은 피곤한 몸을 이끌며 차를 운전했고 그렇게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정을 끝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밑에서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부모님 회사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오래 이끌어 왔었고 남편도 부모님 회사에 입사해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도 처음에는 회사에 출퇴근했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후 미술이 전공이었던 저는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된 이후부터 지쳐있던 제 삶에는
활력이 생기게 되었고, 틈만 나면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다음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저도 워낙 바쁜 삶을 살고 있던 터라 제가 직접 강원도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알게 된 친구는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하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횟집 장사도 잘 안 되다 보니 장사를 접고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이디어도 없고 머리도 식힐 겸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온 거라며 저를 놀래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친구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있는지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어요.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만나고 있는 남자 있지. 왜 없겠어? 오늘도 서울에 온 건 너도 보려고 온 거지만 그 사람도 보고 싶어서 온 거거든. 워낙 바쁜 사람이라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자주 볼 수가 없어서 먼저 서울로 오게 되더라고. 벌써 그 사람이랑 만난 지도 2년이 넘어가고 있네. 그러는 너는 남편분이랑 부부 생활 잘 이어나가고 있는지 사이 좋아 보이더라. 강원도까지 여행 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애들도 고등학생이나 됐다면서? 우리도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그러게,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 시절이 좋았던 것도 많이 있었지. 그나저나 2년이나 연애를 하고 있으면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은 무슨?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거지.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결혼 한번 실패했었다고. 그냥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 친구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상당히 신중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전에 못했던 대화를 나눈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회사 직원들이 함께 있었고 알고 보니 그날 다른 거래처 사람들과 늦은 시간까지 미팅이 잡혀 있었던 걸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제 친구와 인사를 주고받더니 저에게 괜찮은 곳에서 간단하게 술이나 한잔 하자는 제의를 했어요.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고 저희 부부와 친구는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한 뒤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도 집안 정리를 끝낸 뒤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갑자기 친구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죠. 당신이랑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둘이 친구였는지 지금 봐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어렸을 때 친한 사이가 확실했던 거야? 살면서 환경 때문에 성격이 변한 거겠지. 원래 옥순이도 나처럼 밝은 성격이었어.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았던 것 같아. 얼굴을 보면 웃고는 있지만 항상 그늘져 있다는 게 느껴져. 그런데 당신은 내 친구를 몇 번 본 적도 없으면서 벌써 성격까지 파악한 거야?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가? 그렇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앞으로도 당신이랑 그 친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아까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옥순이랑 한참 동안 대화했었는데 조만간 서울로 올라오고 싶대.
당신은 몰랐겠지만 옥순이가 만나는 남자가 서울에 있다더라고. 연애하기에는 거리도 멀어서 아예 서울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남자랑 잘 됐으면 좋겠어. 많이 외로워 보이던데. 옥순이도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지.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부도가 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옥순이네 부모님께서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뻔한 걸 도와주셔서 큰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없는 형편이셨는데도 나랑 옥순이가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위험을 감수하시고도 도와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셔서 아빠가 몇 번이나 찾으려 애쓰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내가 얼마나 반갑겠어.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쁘다면서. 그래서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아직 친구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어. 당신도 내가 다시 친구랑 만나게 된 거 보니까 기분이 많이 좋은가 봐? 술도 잘하지 않는 당신이 오늘따라 술 한잔 하자는 말까지 다 하고. 나 최근까지 학원 일이 잘 안 풀려서 되게 우울했던 거 알지?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해. 그래? 그거 잘 됐네. 앞으로 집에도 자주 초대하고 그래. 몇 번 안 봤지만 당신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항상 웃으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어. 남편도 제 친구에 대해 좋게 봐주고 있다는 거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침대에 누워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었죠. 친구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 제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저희 집에도 몇 번 찾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부모님께 옥순이 너 얘기를 했었거든?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전부 다 설명드리니까 많이 놀라셨는지 내 말을 믿지를 못하시더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너희 부모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어렸을 적에 힘들었던 우리를 도와주셨잖아. 너도 기억나지? 그래서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남자친구도 함께 데리고 와. 너랑 만나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래? 벌써 말씀드렸어?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부담 가지실까봐 걱정이다. 과거의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나도 너한테 내 남자친구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금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네. 조만간 소개해줄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제 삶이 조금도 변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끝낸 뒤 강원도로 다시 내려간 친구가 어느 날 늦은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운영하던 가게에 불이 나게 되었고 뒤늦게 소방차가 왔지만 상가 건물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상황이
많았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새벽에 외출 준비를 하는데 잠에서 깬 남편이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길래 친구 식당에 화재가 났다고 설명을 하면서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겉옷만 걸친 채 같이 나서려 하길래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 따라와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조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면서 금방 다녀오면 된다고 남편이 직접 운전해 주겠다며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직접 운전을 해줬고 강원도에 있는 친구 식당에 도착을 하니 이미 화재 진압이 끝난 상태였지만 식당 안에는 출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타버린 상황이었어요. 친구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충격을 받은 친구를 부축해서 차에 올려 태웠습니다. 친구 집이 따로 있지가 않았어요. 식당 안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혼자 지내다 보니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서울로 오면서 충격을 받은 친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자친구분에게 연락을 했었냐고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분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나한테 연락을 했던 거라고? 그럼 아직 그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 일단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걱정할까봐 연락을 하지 못했어. 그래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많이 놀랐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은미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내일 그 사람 만나면 되니까 서울에 도착하면 아무 데서나 내려줘도 돼. 이참에 잘 됐지. 어차피 서울에서 생활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올라오면 되겠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내려줄 수는 없죠. 지금 상태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에 방 하나 남는 거 있지 않나? 당신 생각은 어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건 옥순이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 나 학원 근처에 작업방 하나 있잖아. 나 일정이 바쁠 때마다 거기서 하룻밤 자는 곳.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저는 친구를 학원 근처에 있는 거처로 데려다 줬고 그곳에서 한동안 지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며칠간 제 작업방에서 생활한 친구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친구와 아침밥을 먹으려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비원분께서 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남편이 자주 찾아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부부금실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한 저는 경비 아저씨를 붙잡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러자 저를 보면서 매일 저녁 늦게 야식을 사가지고 오지 않냐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괜히 쓸데없는 소문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일단 대충 넘어간 뒤 경비 아저씨를 돌려 보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던 사이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고 저를 보면서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할 거라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같은 건물에 다른 지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친구가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부쩍 야근이 많아졌다는 거에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에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에도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 친구의 사생활을 보고 싶지 않아 CCTV를 확인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업방 실내에 있던 CCTV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현관문이 한번 고장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친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잠시 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제 작업방에 들어가자마자 친구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서로 포옹하고 깊은 접촉을 하면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야근 때문에 남편이 그날도 늦은 시간에 들어온다는 말을 했었는데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녹화된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작업방 내부 곳곳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야근 때문에 늦는다는 남편이 친구 집에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어요.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던 영상 속에 남편과 친구는 하루 이틀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해졌고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가 만나던 남자는 2년의 기간 동안 만남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저와 강원도 여행을 갔던 날 처음 얼굴을 봤던 거라 상황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나 남편 중 한 사람이 접근했다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불륜을 저지른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도 태평하게 연기를 하면서 온몸이 쑤시고 힘들다며 곧장 씻으러 들어간다고 저를 속이려 들고 있었죠. 저녁은 먹었어? 요즘 부쩍 야근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끼니까지 걸으면서 일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 아무리 일도 좋지만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지. 야근 한번 시작하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어. 최대한 빨리 바쁜 일 마무리하고 당신이랑 며칠간 여행이나 좀 떠날까 생각 중이야. 이번에는 당신 친구분도 같이 갈까? 강원도에서만 살았으면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을 거 아니야. 이번에 당신이랑 좋은 추억 만들면 좋지 않겠소? 당신을 위한 건 아니고 괜히 내 핑계 대면서 당신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나는 그냥 당신이 일도 바빠서 힘들 텐데 괜히 나랑 옥순이 생각해서 무리할까 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었어.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씻어. 당신 온 거 확인했으니까 나도 이제 그만 들어가 자야겠다.
남편은 제가 돌발적으로 꺼낸 말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눈치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밥 먹듯이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고 점점 더 거침없이 대범해지는 행동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과감한 행동을 보인 남편과 친구는 제가 두 사람의 외도를 알아차리고 남편의 정장에 단추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만나왔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당신이랑 당당하게 거리를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 2년 동안 기다렸으면 정말 많이 참은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그동안 우리 둘이 만나면서 나는 당신의 배우자를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당신이 내 앞에 본처를 데리고 왔을 때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된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할지 아니면 나와 그동안 함께했던 당신과 함께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 결론은 당신이었던 것 같아. 내 친구라는 사실에 그때 당시 당신도 정말 많이 놀랐었잖아. 처음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었지만 오히려 그런 소심한 행동들이 더 의심을 사게 될까봐 과감하게 움직였었는데 그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라는 거 당신도 잘 알지?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번처럼 식당에 불을 지르는 행동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새벽 시간에 갑자기 보고 싶다고 부르면 나보고 어떻게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낸 거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안 그랬음 지금처럼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었을 거야. 요즘 그 사람 행동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었다니까. 그 사람이 좀 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의 척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자. 내가 회사의 대표 자리까지 차지해야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어.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앞으로 회사를 전적으로 맡기고 싶다며 쉬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 회사만 나한테 넘어오면 그 사람 내치고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계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고 미래를 위해 천천히 걸어가는 걸로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편의 정장에 설치되어 있던 단추 녹음기에서 듣게 된 둘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분노가 차올랐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빠에게 제가 겪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제 삶의 목표였는데 친구와 남편은 저를 무너뜨렸고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행동과 일정이 바빠
아직 만나지 않았던 친구의 실체의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려주셨죠. 저는 아빠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남편을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남편은 평소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죠.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보자는 거야? 회사 일이 바빠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중요한 얘기 아니면 이따 저녁에 얘기할까? 아니, 나는 더 이상 내 두 눈을 더럽히기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거든. 당신도 내가 주는 선물에 많이 놀랄 거야. 기대해. 선물? 이게 뭐야?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꽤 무거운데? 그럼 선물이 뭔지 한번 열어볼까? 이건 탭이잖아. 당신 오늘 날 많이 놀래켜주는데? 나는 탭이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선물로 주는 거야? 서류봉투도 하나 들어있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기대해도 되는 거지? 남편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웃고 있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길래 손으로 탭을 가리키며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탭을 켜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와 탭에 담겨있던 영상을 번갈아 가며 확인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변명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의 본성은 더럽고 추악했어요.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당신이 너무 빨리 알아차려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그럼 애들은 당신이 나랑 이혼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 몰라? 애들한테 상처 주고 집안 망신시키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나한테 당장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라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빈 껍데기인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게 누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바람이겠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거야. 내가 옥순이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내 가정을 무너뜨릴 것 같아? 내 뒤 쫓아다닐 시간에 애들이나 좀 챙겨. 요즘 당신이 집안일에 소홀하는 것 같아 신경이 좀 쓰였는데 내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당신 말고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는데 창피하게 여기저기 입을 나물거린 건 아니겠지? 생각이 있다면 나랑 먼저 신중하게 대화를 나눴겠지. 뭐야 그 표정? 설마 벌써 떠벌린 거야? 창피? 창피를 아는 놈이 이딴 더러운 짓을 해? 애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 버릴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어. 빈 껍데기였던 그 시절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봐. 우리 아빠가 지금쯤 당신을 해임시켰을 거야. 더 이상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나한테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보다 더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 당신이 나 몰래 2년 동안 내 친구와 불륜 관계였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 알아서 수습해야지. 그동안 당신과 계약을 했던 업체들과도 전부 다 해약을 했고, 그에 따른 위약금은 당신 앞으로 해놨으니까 어디 한번 발빠르게 움직여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 내 선택에 애들도 이해해 줄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무릎 꿇으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할 것 같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2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이런 재미있는 구경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지. 여보세요? 어이, 강원도 촌년 장옥순. 잘 들어. 오갈 데 없는 인연 딱 해서 내 돈이고 집이고 다 빼줬더니 내 남편까지 쏙 빼가니? 근데 지금 내가 누구랑 있는지 알아? 잘 봐봐. 네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보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는 거 보여? 너희들의 애절한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결국 이놈은 나한테 무릎을 꿇었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어.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과거에 우리 집안 도와줘서 너한테 금전적인 보상까지 해주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줬는데 너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내가 받은 상처 딱 100배로 되찾아올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의 밑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봐.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줄게.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친구는 저와 만나서 대화하길 원했지만 저는 친구와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 쫓겨난 남편은 뒷수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남편을 보고 계약한 업체와의 거래를 전부 끊어버리고 아빠는 그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한다면서 남편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결국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여러 업체들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또 다른 문제가 엮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빠 몰래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댔고 함께 일을 계획했던 몇 명의 직원들이 있다는 것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 충견 노릇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뿐이라고 잡아댔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길이었죠. 본인 입으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회사 자금이 흘러간 곳을 추적하니 충격적이게도 2년 동안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전부 넘겨주고 있던 거였죠. 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친구 또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고 남편과 친구는 4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문제로 처음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에게 면회를 신청했어요. 왜 멈추지 않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죠. 그런데 친구는 어렸을 때 제가 알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냐고? 나도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했었으니까. 그 사람이 너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랐었어.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네가 가진 모든 것 빼앗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너희 집안 도와주느라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너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걸 내가 빼앗아 버리고 싶었어.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나는 행복했었고 함께 약속했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고 우리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지게 됐던 거야. 나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4년 정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 둘은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내 남자고 내가 승자야. 그래? 그거 잘 됐네. 네가 그토록 원하는 남자를 가졌으니까 4년 뒤에 한번 잘 살아봐. 근데 그거 알아?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남자랑 함께 살면 과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불타올랐던 사랑만큼 그때도 한결 같을까? 사랑만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4년 뒤에 한번 다시 느껴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도 너를 사랑해 줄지 모르겠네. 아마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 않겠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너한테 찾아가겠니? 가진 게 많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겠니?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뻤었는데 그게 폭탄이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그 안에서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나오길 바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일은 없겠지만 밥 거르지 말고 항상 잘 챙겨 먹어. 네가 그 안에서 먹는 그 밥, 그거 전부 내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도 나는 네가 나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서운하네. 먼저 일어날게. 친구는 4년 뒤에 밖으로 나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또다시 저에게 접근한다면 그땐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친구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게 되겠죠. 이대로 조용하게 각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친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서로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비록 저희 가정은 무너졌지만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론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속의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한 인생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쯤에 한 여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됐었고 저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 아내의 모습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을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내었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아내가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었어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아내가 다음날 돌변에서는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었죠. 제가 아내에게 혹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면서 아내의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이제 1년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뱃속에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아이가 있다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변한 건데?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좋았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킨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능력도 좋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몇 번 만나봤었는데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그러다 보니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까지 생기게 된 거야. 당신보다 좋은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지. 우리 1년 동안 별거 없었잖아? 잠깐 동안 결혼 생활 경험했다고 생각해. 그럼 이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지? 저는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통보한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평소 아내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아내는 저한테 이혼 통보를 한 뒤 집을 나가 버렸지만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정신을 차린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두 귀로 들어봐야만 했었죠. 제가 아침 일찍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장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니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입을 굳게 닫고 계셨던 장모님은 저에게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나도 성희가 자네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네. 그리고 임신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었지.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나도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자네가 내 딸 성희를 더 이상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이혼을 안 한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 그러니까 자네도 더는 내 딸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해주게. 내 딸이 자네가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렸겠나? 무조건 내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건 자네의 능력 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 같은 거 할 생각에 자네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좋을 걸세. 내 딸도 자네랑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주변에는 훨씬 능력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자네와 앞으로 함께 사는 인생이 막막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소?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고 성의를 위해서면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은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성희와는 이혼을 하겠지만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무슨? 자네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내 딸은 자네의 그릇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으니 자네 그릇에 맞는 여자를 찾아보길 바라네. 나는 처음부터 자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평범하기만 한 자네가 내 딸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 장인 장모는 저보다 먼저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거침없이 뱉어대시는 막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오히려 상처되는 말만 듣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아내에게 미련을 두는 건 더 큰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확실히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갓집에서 나온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 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혼 서류는 준비가 되었냐며 서류를 찾았어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꺼내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 작성했으니까 내일 법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고. 나는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다고 눈물 흘리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눈물까지 흘려. 좋았던 추억들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려. 당신이랑 나는 어차피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던 거야.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어차피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거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랑 함께했던 기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릴 거야.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서로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찌질하게 눈물 따위 흘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 세상에 여자는 많아. 분명 좋은 사람 생길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지만 당신으로 만족하는 여자들도 분명 나타날 테니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평탄한 삶만 살면
재미없잖아?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많아야 살맛 나는 인생 아니겠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즐거웠고, 앞으로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마지막이니까 서로 좋게 헤어져야지. 그럼 건강히 잘 지내. 그렇게 저와 아내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저에게 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없는 집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점점 현실이 와닿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게 분노만 가득 남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새 삶을 찾길 바라셨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목적이 전부 아내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다 보니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였죠. 매일을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페인의 삶을 몇 달 동안 보내고 있었을 때 커튼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길래 힘든 몸을 움직여 창밖을 바라봤는데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집안에 처박혀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삶을 낭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맛보기 위해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드니 제 앞에 서 있는 벽을 하나씩 부수면서 나갈 수 있었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에만 빠져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2번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라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걸 누리고 싶었어요. 2번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도 싹 다 정리를 했었어요. 제가 집에 나올 때는 몸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었던 조금의 기억조차 남김없이 지워버렸던 거죠.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사업장 근처로 또 이사를 하려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에 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시라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사인을 해달라는 말에 서류를 건네받아 사인을 하고 있는데 점검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건너편 빌라로 이사를 하는 거냐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라 서류를 건네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 건너편 빌라 3층에 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를 빼다 박았다는 말을 하셨고 그 말에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저와 너무 똑 닮아서 놀랐었다는 황당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창문으로 건너편에 보이는 빌라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삿짐을 마저 꾸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 밖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길래 잠깐 허리를 좀 펼 겸 창밖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5년 전에 이혼을 했던 아내가 아이를 혼내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장면을 목격한 터라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지역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길 건너편 빌라에 아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과 소름이 돋았었죠. 저는 빌라로 들어가려는 아내와 들어가지 않으려고 떼쓰며 울고 있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아이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아내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다시 한번 아내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의 모습을 두 눈앞에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5년 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내는 그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건 기회인 것 같았고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아내와 아이가 빌라 앞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뒤따라 올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아이를 힘겹게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겨우 현관문을 닫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 볼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 아이가 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제 자식인 것처럼 닮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집 안에서 아내가 아이한테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아이의 팔을 잡고 끌다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제 품속에 들어와 숨어 버렸죠. 아내는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빤히 쳐다보다가 집안을 봤는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이가 저녁을 먹어야 됐는데 말을 듣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아이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하길래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급하게 현관문을 닫아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거야? 보다시피 당신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당신을 버리고 선택한 내 인생이 이런 꼴이라서 속이 시원하니? 나는 그래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으면 그만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럴 거면 왜 나를 버린 거야? 능력 좋고 엄청 잘 사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런 낡아빠진 빌라 건물에 좁은 집안에 사는 게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텐데. 정말 한심하다. 나를 버리고 선택한 삶이 고작 이런 거라니. 더는 볼 필요도 없겠네. 나는 당신 덕분에 5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 나를 버리고 떠난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당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뉘우치길 바랄게.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에이씨, 당신 뭐야? 내 집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저리 안 비켜? 뭐야? 당신은 왜 울고 있는 건데? 둘이 뭐라도 되는 사이야? 너 내가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 현관문을 앞에 두고 전 아내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저를 밀치더니 현관문을 열었어요. 전 아내의 남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는 눈에 초점도 없는 걸 봤을 때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사람 같아 보였죠. 현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고 현재 남편이라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저와 바람 피우는 사이냐고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을 더듬으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 아내의 뺨에 손을 몇 차례 올리더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있던 아이는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 품속으로 들어왔고 그런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치는 소리에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제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남자를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로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도 손을 휘둘렀지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저는 그 남자를 쉽게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전 아내는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 여기저기 상처가 난 모습으로 만신창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삶이 고작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술 취한 남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자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왔고 상황을 겨우 정리할 수가 있었죠. 전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그만 돌아가 주길 원하고 있었죠. 난리를 친 남자한테 처벌을 내리고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전 아내는 자기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그만 돌아가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참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무서웠었는지 제 품에서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길래 전 아내는 그런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왜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건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와 이혼을 한 거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나는 정말 잘 살아갈 줄 알았었어.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한동안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 당신한테는 겉으론 표현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미안하기는 했었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좀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심이 더 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임신까지 된 거였지. 그렇게 당신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 이 사람 집안의 며느리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운영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한 가족이 매달려서 회사를 살리려 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사업은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었던 거야. 그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남편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 매일을 술에 빠져 살게 되었던 거야. 이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주위에서 남편이랑 내 아들이 서로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았었어. 그리고 이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지. 나는 그때 너무 철이 없었나 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숨긴 채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당신 아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고 결국 나중엔 전부 밝혀지고 말았지. 그때부터 남편은 나를 막대하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아갈 줄 알라고 매일을 힘들게 했어. 그만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당신과 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 아직 살고 있을까봐 찾아가 봤지만 당신은 이미 이사를 했더라고. 전 시부모님께서도 그 원래 살고 계셨던 그 집이 아니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나를 막대해도 전부 받아들이면서 힘들게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라 너무 놀랐었는데 내 모습을 당신한테 보이는 게 창피했고 미안한 감정들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알지만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에서 살면 이 아이마저도 불행한 길을 걷지 않겠어? 내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진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좋아.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돼. 그게 내 인생이잖아. 하지만 우리 아들 민준이의 인생은 행복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하루도 눈물을 안 흘렸던 적이 없었어. 부탁할게. 아내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저와 피가 섞인 아이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세상 모르고 술에 취해 뻗어서 자고 있는 한심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남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께 찾아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자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냐며
좋게 상황을 풀어나가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 아내의 남편분에게 맨 정신일 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3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돈이야 충분히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친아들이 맞는다고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이 서류로 제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듯 하지만 그 남자에게 매일 시달리는 전 아내가 눈에 밟히네요. 점점 망가져가는 전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만 데려오는 걸로 부모님과 합의가 끝난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올렸던 분들과도 같이 저도 매번 읽어보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본인 이야기인 줄 본인은 알겠죠.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친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새엄마와 친아빠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인해 저는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저에게 잘해주시는 새엄마 때문에 친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새엄마가 어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이 전 남편과 낳은 딸이었죠. 그 후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새엄마에게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자랐죠. 오히려 아빠에게 본인이 데려온 딸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동생이 울면 내가 때려서 그렇다. 내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빠가 저에게 실망하는 일을 만들었죠. 저희 집은 워낙 아빠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살기가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움 없이 자랐고요. 하지만 새엄마의 구박은 견디기 정말 힘들었죠. 그럴 때일수록 친엄마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는 집에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쩜 이리 못됐니? 네 동생이 네 인형 가지고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주 심술쟁이구나. 갖고 놀게 해주면 얘가 계속 안 준단 말이에요. 저도 갖고 놀고 싶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 눈 똑바로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주 치엄마 닮아서 되바라져서는. 우리 엄마 욕하지 마요. 아줌마가 뭘 알아. 나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네? 여기서 살기 싫단 말이에요. 네가 네 발로 나가. 내가 널 데려다 주면 아빠가 가만 계시겠니? 네가 아빠한테 가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란 말이야. 내가 다 잃을 거예요. 엄마가 오늘 저 때린 거랑 구박한 거 아빠가 알면 가만 있겠어요? 희영이랑 엄마랑 다 잃을 거예요. 네가 덜 맞았지? 얼른 나가버려. 너네 엄마한테 가란 말이야. 여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알겠어? 아유, 징글징글해. 계모는 그렇게 저에게 친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말을 하라고 종용했죠. 저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친엄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친엄마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았죠. 그렇게 계모에게 가정 구박을 다 받고 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는 저를 상속녀라고 했지만 사실상 새엄마의 입김이 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도 새엄마 눈치를 보기 바빴죠. 아빠도 답답했던 게 제 말보다는 새엄마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우한 유년기를 지나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엄마의 구박도 지치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의 말도 지쳤어요. 결심을 한 순간이었어요. 대학도 붙었겠다. 이제 조금은 독립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친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아빠에게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죠. 너 이 집을 지금 나간다면 영원히 내 딸이 아니야. 알겠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한테 간다고 해?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준 적이나 있어요? 맨날 새엄마 편, 희영이 편. 난 이 집에서 뭐 해요 도대체?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알아? 뭐? 너 해달란 거 지금까지 다 해주지 않았니? 그리고 설사 내가 희영이 편을 든다 하더라도 넌 이하비 속을 모르니?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긋지긋해요. 새엄마한테 놀아나는 아빠도 그리고 얄미운 희영이도 나가게 해주세요. 친엄마라고 널 반길 것 같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널 나한테 버리고 간 여자다. 그런데도 친엄마를 찾고 싶다는 거야? 아빠보단 낫겠죠. 새엄마 말이라면 고지골대로 듣는 아빠보다요. 일부러 눈 감고 귀 막은 아빠보단 나아요. 안녕히 계세요. 전 아빠에게 그 말을 남기고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와 눈물의 상복을 했죠. 아빠와 살던 때랑은 다르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만 있다면 충분했어요. 제가 집을 나간 그 순간 새엄마와 희영이는 얼싸안고 춤을 췄다고 했죠. 엄마도 처음엔 저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저를 애틋하게 여기셨지만 두고두고 했던 말이 완전 남 좋은 걸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엄마는 엄마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오히려 딸이라고 찾아온 제가 부담스러운 눈치인 것 같았어요. 또 한 번 좌절하고 실망했죠. 어디서든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요. 아휴, 조금만 더 버티지. 그럼 엄마가 알아서 찾아올 텐데. 네 아빠 재산 다 네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상 너네 아빠가 가만히 있겠니? 아마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랑 그 딸한테 갔겠지, 안 그래?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난 괜찮아. 돈 필요 없어. 마음이 풍족한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 말해, 엄마. 난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중구박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그거라면 이렇게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속상해서 그렇지. 그렇게 구박당하고 결국엔 집을 나왔으니 아유, 아까워 죽겠네. 그래도 네 아빠께 다 네 건데. 그만하라니까. 그럼 내가 계속 구박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변했어, 알아?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 엄마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지. 널 그렇게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조금만 참았어야 했는데. 아휴.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참지라는 마음인 것 같았죠. 처음엔 좋았지만 여기나 저기나 제가 마음 붙일 때는 없어 보였어요. 날 진심으로 누군가는 사랑해줄까?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휩싸여 모든 세상에 적대적일 무렵 전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준 남자.
금세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공무원이나 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지 않는 티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미 아빠와는 연을 끊고 나왔기 때문에 결혼식에 아빠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만 있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빠가 제 결혼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때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라 별 개의치 않았죠.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도 공무원 초년생이었기에 저희는 시댁에서 신혼이 시작되었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고단한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우리 집 법을 따라야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는 건 기본이다. 알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아침 차리고 제가 낮엔 일을 가니까 저녁에 갔다 와서 저녁도 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 아버님 항상 똑같은 국 안 먹으니까 국은 아침 따로 저녁 따로 차리는 거 잊지 말고 알겠니? 양 조절을 잘해야 돼. 네, 노력할게요. 이제 저도 준순 씨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의 룰을 따라야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네가 공무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안 그래? 아무래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중소기업 얼마나 간다고. 어머님은 제가 잘한다는 말에도 대꾸는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계속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도 공무원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인 본인 아들이 조금 더 특별한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으니까요. 그래도 전 꿋꿋이 견뎠어요.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랐기에 이 정도 눈치쯤이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고 점점 고단한 날들도 들어갔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공무원 공부를 하라며 저를 다그치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어디 가서 못 배웠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친정백도 없고 평범한 회사원인 저는 공무원 아들에게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감이었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갔어요.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님은 다른 집과 비교를 하셨으니까요. 얘, 그 회사 다녀서 얼마나 버니? 안정적이긴 한 거야? 나 원참? 우리 준수 똑같이 공무원 색시 아니면 신정 좀 빵빵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아휴, 똑같은 훅수저 만나서 어쩌니? 우리 준수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직업이 번듯하기라나 돈이 많기라나.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머니 저희 회사도 자본금도 튼튼하고 아이가 줘도 육아휴직에 출산휴가 다 나오는 직장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중소기업이라도 탄탄하거든요. 준수 씨 고생 많이 안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참나? 애 낳고 끝까지 다닐 수나 있겠어? 그런 회사? 너네 친정이 돈이 없으니 너희 무조건 맞벌이다. 알겠어? 네, 저도 맞벌이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직 아이도 없고 요즘 세상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할까 전전긍긍하였죠. 시댁은 저희 엄마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엄청 잘 살았다는 집의 딸인 걸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내 발로 뛰쳐나온 집 미련 같지 않았고요. 나름 그래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요. 매번 이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결혼 전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주었던 남편마저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시댁과 같이 사는 저로서는 최대한 집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남편을 달래도 보고 애언도 해봤죠. 오늘도 늦게 들어와? 아니, 6시면 땡 아니냐고 공무원이. 야근이 얼마나 많길래 월급 보면 수당도 얼마 없더구만. 야근하는 거 맞아? 네가 뭘 알아? 공무원 세계를 알아? 맨날 민원인 상대하는 것도 지치는데 내가 집에 와서까지 널 이렇게 상대해야 해? 내가 민원인이야? 난 자기랑 대화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나랑 결혼 왜 했어? 그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뭐가 좋다고. 좀 더 현실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평생 이렇게 살다간 집도 못 사겠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도 어머니처럼 내가 좀 더 빵빵한 집의 딸이 아니라서 후회된다는 거야 지금? 말을 말자. 피곤하게 좀 하지 마. 나 진짜 일터에서도 피곤하니까 집에 와선 좀 쉬고 싶다. 바가지 좀 긁지 마, 제발. 난 대화하자는 거야. 바가지가 아니라. 맨날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우린 언제 대화해 그럼? 결혼 전엔 그렇게 나밖에 모르더니 결혼하니까 180도 바뀌었어 사람이. 내가 사랑이 얼마나 길은 줄 알면서 자기가 더 나빠 정말. 지겹다. 그 얘기 좀 그만해. 내일도 나가야 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라. 나 힘들어. 그리고 꿀물 좀 타와. 머리 아프니까. 남편과 대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남편은 저에게 곁을 주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저만 사랑한다던 남편도 각박한 세상 속에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어요. 친정에 가도 친엄마는 아빠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온 저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마저 먹고 살기 힘든데 혹 하나 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러나 저러나 슬픈 나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어두운 날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던 그때 저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완전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주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전 그렇게 마음이 벅차 올랐죠.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이가 소원한 남편도 임신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여보, 나 임신이야. 사주래. 아주 극초기라고 하더라고.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 나 너무 벅찬 거 있지? 뭐? 확실한 거야? 아, 임신이라니. 아니 병원 가서 확인해 본 거야? 지금 우리 형편이 임신을 하다니. 아, 어떡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너무 처음이라 얼떨떨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섭섭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긴 안 기쁜 거야?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는데 서운하다 자기야. 요새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아직 우리 집도 없고 엄마 집에서 얹혀 사는데 무슨 아이까지. 에휴, 솔직히 그렇게 기쁘진 않은데.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청약도 열심히 넣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 혹시 알아? 아이가 복덩이일지 안 그래? 아이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혹시 포기하고 다음에 가지면 안 될까? 지금은 진짜 부담스러워서 그래.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죠. 아이를 포기하자는 남편의 말에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데서 오는 실망감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저로서는 내 생은 망했다는 느낌이 바로 들더군요. 전 너무 속이 상한 마음에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른이니 조금이라도 위로해달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레 어머니 의중도 물어볼 겸 해서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바쁘세요? 바쁘시지 않으면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꼭 상의해야 할 문제도 있고. 뭔 말이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뭐 혹시 휴직이라도 하려고 하니? 절대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사실 임신 4주예요. 어머님 손주 생겼어요. 이름 배불러 와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애를 가졌단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좋니? 아니, 지금 너네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애를 가지길. 어머니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펄쩍 뛰셨습니다. 너무 서러웠네요. 꼭 제 잘못인 것처럼 애를 가졌다고 저를 탓하셨으니까요. 네? 어머니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머니 첫 손주인데. 기쁘긴 뭐가 기뻐. 요즘은 애도 안 낳는 세상이라는데. 에휴, 없는 것들이 터한다 터해 진짜. 집도 없이. 준수는 뭐래? 준수 씨도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놀라서 그렇지. 그래도 준수 씨 아이니까 기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기가 차다는 듯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할 뿐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좌절스러웠죠. 귀한 새 생명이 자리 잡은 이 시점에 어머님과 남편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왜 두 모자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둘의 이야기를 엿듣고 졸도할 뻔하였죠. 아니 어쩐다냐? 넌 그러기에 조심스럽지 못하게 이 시국에 애를 만들어? 아휴, 그 여자애 알면 어쩔 거야. 빨리 정리해야지. 내가 정리할게 조만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따끔하게 얘기해주지. 아휴, 골치 아프게 됐네 진짜. 이혼하자고 해. 뭐 자기가 어쩔 거야. 그리고 애도 아직 4주밖에 안 됐다며. 지금 빨리 정리해야 뒤탈 안 생긴다 너. 오늘 얘기할게. 그냥 엄마는 좀 옆에서 거들어만 줘. 에휴, 내가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애 부친하는 것만 보고 홀딱 속아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 거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지. 엄마는 그때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 안 그래? 뭐? 내가 너 얼마나 말렸냐? 어? 그때는 귀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엄마 탓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줄만 알았죠. 절 정리하겠다는 말,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 그리고 남편은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었어요. 제 자신이 어쩜 그리 초라하고 비참하던지.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정리? 그 여자?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둘이서 지금 무슨 꿍꿍이냐고요? 그래, 마침 잘 왔다. 어차피 알 건 알아야 하니까 이혼해줘라, 우리 아들이랑. 너도 알다시피 둘 다 흙수저 아니야? 난 우리 아들 그렇게는 못 살게 한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그리고 너도 그냥 새 인생 살아, 알겠니? 그리고 네 뱃속에 애도 정리해. 당신은 입 없어?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여자 생겼니?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나 이혼 절대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 애는 무슨 죄야, 안 그래? 기가 막혀.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손주가 뱃속에 있는데
정리하라는 말을 쉽게 해요? 제발 이혼해줘. 내가 미안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우린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너도 하루빨리 새 출발해. 그리고 내 행복 빌어줘, 제발. 나 무책임한 거 아는데 그냥 놔주라, 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나 너한테 마음 없어. 이렇게 평생 못 살아. 제발 놔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에게 할 말을 잃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정말 모르겠더군요. 태어난 게 죄일까?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 엄마한테 버림받아 살면서 새엄마 이간질에 아빠한테 미움받아 친엄마라고 찾았더니 반기지도 않아. 그리고 결혼마저 실패.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삶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만 살 용기가 없었거든요. 아이마저 지워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이 결혼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방 한 칸 마련할 돈 외엔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죽고 싶었기 때문에 싸울 용기조차 없었어요. 참 어리석었죠. 이혼 후 들은 얘기로는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집안도 부자고 친정에서 대준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매출 50억이 넘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 비참했어요. 그렇게 전 방 한 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도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차마 제 아이를 지울 순 없었어요. 전 이 아이를 위해 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음을 굳세게 먹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엄마 같은 삶 물려주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엄마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아이한테 다짐을 하고 마음을 굳세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바보 같기만 했더군요. 전 홀로서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에 대리급이었지만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얼마 안 있다 지인에게 남편의 재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 몰래 참 많이도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이를 악물어지더군요. 어디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라고 생각이 들자 제 자신이 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전 그 결혼식에 갈 준비를 했죠. 배부른 내 모습이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어떤 얼굴로 비칠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조금은 늦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랑 입장을 할 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식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역시나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저와 제 아이를 잊고 환히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밝은 모습인데요. 우리 멋진 신랑 힘차게 앞으로 걸어와 주십시오. 사회자의 말에 신랑이 발을 떼었고 곧이어 전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랑이 걷다가 멈칫하더군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곧이어 신부 입장이 되었어요. 당황한 신랑 곁으로 친정 아빠와 손 붙잡고 걸어오는 여자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저희 친아빠와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 충격을 뒤로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발발 떨려 주저앉고 말았죠. 이복 동생은 저희 아빠의 지원을 받아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했었죠. 신부 측에서 신부 엄마, 계모의 환한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울고 있는 제 앞으로 신부 측 하객들이 일렬 종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시영이 아니냐? 아니, 얼마만이야?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니? 어디 있었어? 상무님 안녕하셨어요?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야 뭐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아니, 시영이가 오다니? 너희 아빠가 널 잃고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아니? 결혼도 했다면서. 아, 아이도 가졌나 보구나. 그렇게 아빠 측 회사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제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한 것이었죠. 너무 감사했고 반가웠습니다. 집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하객들이 저에게 둘러싸여 웅성대자 아빠도 서서히 저에게 다가왔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아빠의 모습은 꽤나 늙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덥석 안아주시더군요. 내 딸 시영이 어디에 있다 지금 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 이 녀석, 어디 있다 지금 온 거야?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고, 아빠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 줄 알아? 이렇게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시영아.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아빠는 아빠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죠. 새 신부의 친정아빠가 하객을 보고 울고 안고 난리가 나자 곧 시댁 쪽에서도 제 쪽을 주시했죠.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놀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배부른 거 보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잘 살고 있는 거야? 필요한 거는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리고 고마워. 죄송해요, 아빠. 저 임신 26주예요. 근데 이혼했어요. 집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바보 같죠? 그리고 임신 4주 때 남편이 바람나서 저 버렸거든요. 놀라셨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못나게 살았어요, 그동안. 뭐? 이혼? 버림을 받다니? 우리 딸한테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냐? 너 배부른 거 알고는 있어? 아빠의 떠나가라 고함이 들리고 계모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마 이렇게 저를 마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시댁에서는 아빠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뭔가 통쾌했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눈치인 채로 왜 사돈 어른이랑 맏며느리가 같이 있지? 라고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다 싶었죠. 아빠, 놀라실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거든요. 사실 저랑 이혼하고 제 뱃속에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한 남자가 저기 저 턱시도를 입고 있는 신랑이에요. 놀라셨죠? 전 남편 결혼식에 왔더니 희영이랑 아빠를 본 거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 김서방이 네 전 남편이라는 거야? 아, 기가 막혀. 임신한 널 버렸다는 거야, 근데? 내 이놈을 가만둘 것 같아? 감히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다니? 내 이 녀석을 가만 안 두겠다. 아빠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전 남편에게 가 따기를 날렸죠. 한 대도 모자라서 무려 5대나 말이에요. 의붓동생과 남편은 왜 이러시냐고 하였지만 곧 아빠의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였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감히 네가 내 딸을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뱃속에 애가 있는데도 사람 같지 않은 놈? 내가 둘째에게 널 허락한 건 네가 이혼남이지만 착실하고 성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알아? 하지만 이런 발톱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지. 이 결혼은 없던 거야. 그리고 내 딸을 위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야. 위자료는 물론이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희영이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제발요. 닥쳐! 사돈어른, 아니 아줌마. 당신 아들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 시킨지? 그리고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죄 두고 보시오. 시어머니 또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화가 난 아빠를 말릴 순 없었어요. 계모는 졸도하고 의붓동생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전 의도치 않게 저희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이런 일이 있냐며 수군수군 대었고 전 남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회사 동료들 또한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기막힌 반전이 끝이 났고 저와 아빠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못마땅해 했지만 아빠는 예전과는 달리 철저히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고 뱃속 아가도 무사히 출산하였어요. 계모는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저도 과거의 제가 아니라 위대한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계모는 찍소리도 못하게 짓눌러 버렸죠. 이젠 절대 당하고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아빠는 내심 제가 회사 일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추진시키는 것을 좋아하였고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며 저에게 당부하였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날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철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기어이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 집 싫다고 나가놓고서는 이제 와서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 되는 줄 아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욕심이 그득그득. 그동안 저 없을 때 희영이 친딸인 양 많이 행세하셨잖아요. 이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개뿔 하나도 없이 혹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정도 누리고 살았으면 좀 놓을 줄도 아셔야죠. 내가 아직도 마냥 어린 이시영으로 보여요? 뭐야? 아니 너 말을 어디서 빼었길래 그따위로 하니? 너네 친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당해놓고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당신 딸이 가진 모든 걸 다 뺏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찌그러져 있으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아빠가 예전에 아줌마 말만 듣는 아빠로 보여요? 아줌마도 느끼잖아요. 그니까 작작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지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두 모녀 내쫓기 전에 나 건들지 마요. 내 딸이랑 나 건들면 나 가만 안 있어. 어렸을 때랑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계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 시모는 전 남편과 희영이의 결혼이 깨지자 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부잣집 신딸인 걸 이제서야 다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애도 우리 집 핏줄이잖아. 만나서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준수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렇게 지우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내가 가난한 집 흙수저가 아닌 걸 알았으니 이래요? 이미 물 건너갔어, 아줌마야. 다신 찾지 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종료되었죠. 전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예전을 생각하면 철도 없고 슬픈 과거, 어두운 과거도 많았지만 오히려 딸을 낳고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아 딸에게 고맙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예기치 않게 내가 오해했고 생각보다 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길고 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